오늘 홍춘욱 박사와는 숫자에 속아 위험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공부할 텐데요. 그래서 통계로 오프닝했습니다. 스마트한 경제공부 키움증권의 홍춘욱 박사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전에 지난주에 공부했던 버냉키 전에 연준 의장이 쓴 책이죠. 연방준비제도와 금융위기를 말하다. 한 번 더 복습하고 가죠. 네, 복습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제 10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그 라구람 라잔 교수의 책 폴트라인에 대해서 네. 소개를 했었고요. 네. 이 폴트라인이 어떻게 본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의 원인을 탐구한 책이었다면 지난주에 소개했던 책 버냉키 연준 의장의 책인 연방준비제도와 금융위기를 말하다는 그에 대응해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최선이었는가를 다룬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문제의 원인도 중요하지만 또 문제가 일단 벌어졌을 때 사고가 일단 벌어졌을 때 그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행동의 매뉴얼에 대한 책이었다고 네. 볼 수 있었죠. 버냉키가 정의한 연준 연방준비은행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 임무가 있다라고 네. 정의를 하죠. 첫 번째 임무는 경제적 안정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했고 또 인하한 다음에 동결하는 이런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서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은행이 경제가 좀 침체돼 있다 싶을 때는 금리를 인하하고 반대로 경제가 너무 과열돼 있다 싶을 때는 금리를 인상하는 등의 통화 정책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것 이게 첫 번째 임무가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임무는 사실 더 긴급하고 더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사고에 대한 대응이다라고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가장 큰 사고가 뭐냐 하면 뱅크런이라는 거죠. 네. 우리 예전 일부 우리나라의 그 저축은행 네. 뱅크런 사태 기억나실 것입니다. 네. 전부 은행 찾아서 예금 찾아가죠. 네. 네, 그렇습니다. 끝도 없이 줄이 서 있고 몇 시간씩 또는 하루 종일 줄을 서서 어떻게든 예금을 찾아보려는 그런 예금자들의 인출자들의 긴 줄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일들이 2008년에 벌어졌는데 그때 2008년에 리테일 다시 말씀드려서 개인 소매 고객들에 의한 뱅크런이 발생한 게 아니라 도매 고객들에 의한 뱅크런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매 고객이 뭐냐 하면 금융기관들끼리 네. 서로 돈을 빌려주는 시장이 또 있는데 그 시장에서 조금만 이 은행이 위험하다 싶은 소리가 들리는 순간 전 세계에 있는 거래를 하던 수많은 다른 은행 금융기관들, 운용사들, 헤지펀드들이 다 돈 내 돈 내놔라 이러면서 뱅크런이 이제 인터넷으로 왔던 뱅크런이었고 네. 규모가 훨씬 더 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연준의 임무는 바로 어떤 일이냐? 바로 그 은행이나 또는 금융기관들이 자꾸 가지고 있는 네. 안정적인 담보권, 다시 말해서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식, 우량 기업의 주식 같은 것들을 담보로 잡고서 거기다가 긴급적인 유동성 지원을 해주는 것이 네. 중앙은행의 역할이다. 은행들 그래서 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 뒤에 있으니까요. 절대 고객 여러분이 맡긴 돈 날아가지 않게 해줄게요. 라는 믿음을 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한 은행이 망하는 순간 바로 그 2008년 9월 15일 잊을 수 없는 날 아니에요? 네.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한 다음부터 시작해서 그 뒤 전 세계 주요한 은행들, 세계 최고의 은행이라고 불렸던 수많은 은행들이 연쇄적인 자금난에 빠지면서 부도 위기에 빠져들 때쯤 연준이 행동에 나서서 공적 자금을 투입했는데 그 공적 자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담보를 잡고 벌칙성 금리를 부과하면서 돈을 빌려줘서 그 결과 많은 금융기관들도 살리고 또 연준이 어마어마한 흑자를 기록해서 국가재정에 기여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분명히 또 문제는 있었죠. 바로 뭐냐 하면 그렇게 금융시장을 왜곡시키고 혼란에 빠뜨렸던 주범들에게 네. 과연 정부가 그렇게 돈을 빌려줘서 안정화 조치라는 명분을 가지고 그들을 또 목숨을 살려주는 게 올바른 일이냐에 대한 그런 반론들은 네. 해결할 수 없는 어떻게 본다면 입장의 차이였다라는 것들도 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후의 대부자라는 개념 이해하고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최후의 대부자. 돈을 빌려준 은행들이 넘어가려고 할 때 제일 뒤에서 절대 그 돈을 지켜주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기관, 연준의 역할, 최후의 대부자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책 숫자에 속아 위험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 제목에서 좀 드러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이코노미스트 생활을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책 소개해 주세요라는 분들도 참 많지만 또 어떤 분들이 이 책 어때요라고 묻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책들 서점들의 이제 그 경영 경제 관련 베스트셀러 중에 상당수 또는 일부가
이 음모론에 관련된 소설들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종류의 책들이 많습니다.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읽어봤던 그 음모론 관련 책에 따르면 네. 유태인 금융자본이 세계 금융시장을 사실상 지배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유태인 금융자본이 수많은 투자자들을 이렇게 갈취하기 위해서 거기 표현에 따르면 양털 깎게 하기 위해서 네. 일으킨 일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흥미로운 주장들을 펼쳐놓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런 주장들이 읽을 땐 참 재밌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 로스차일드 가문 나오는 그 말씀하신 책. 그렇죠. 네. 그런 책도 있고 네. 또 로스차일드 가문 대신에 또 미 연준이 일종의 그 민간 기관으로 네. 그리고 또 일부의 이익에 종사하는 어떻게 본다면 그들의 흑막에 네.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시는 분들도 봤고요. 네. 아무튼 저도 뭐 이 일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그때 저도 참 재밌게 봤습니다. 2007년, 2008년에 아주 특히 이런 책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문제는 이 전망에서 이제 끝에 뭐가 나오냐면 앞으로 그래서 미국 달러는 올라갈 것이고 중국의 위엔화라든가 아니면 금 같은 다른 자산들이 앞으로 계속 가격이 상승할 테니까 거기 투자해라라는 식으로 그렇게 공고하는 것들을 상당히 볼 수 있었는데 네. 문제는 이제 2008년부터 위기 이후 지금 9년이 지난 지금쯤 되면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달러의 위기가 출현했냐 하고 봤더니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당선 이후에 달러가 엄청 강세를 보이는 네. 달러의 위기는커녕 달러의 재부각 시대가 왔고요. 네. 더군다나 금값은 2012년 이후에 지금까지 한 5년째 계속 질이 멸렬한 계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고점에 비해서 한 40% 이상 폭락한 상황이고요. 네. 중국 위엔화 같은 경우에는 2013년을 고비로 해서 약세가 시작돼서 최근에는 위엔화 위기설까지 빠질 지경에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을 보면 역시 너무 먼 미래에 대해서 전망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냥 제목을 이야기하죠. 뭐 손흥민의 화폐 전쟁이라는 뭐 유명한 글로벌 베스트셀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팔렸고. 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얼마 전에 아주 큰 봉변을 당했다는 그런 뉴스들도 우리가 볼 수가 그래요? 있었죠. 네. 왜냐하면 이제 이분의 말을 믿고 금이라든가 뭐 다른 자산에 잔뜩 투자했던 분들 입장에서 네. 이렇게 투자를 해놨는데 손실이 엄청나게 최근에 크게 발생을 하니까 그걸 저자의 탓으로 돌릴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시장을 전망하는 사람인데. 네, 그래서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네. 그 책의 저자분이 큰 공경에 처하고 또 그분도 네.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때 전망을 했을 때는 그런 정보에 따라서 그런 전망을 했었는데 상황이 좀 달라졌을 뿐이고 또 참고 기다리시면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네.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어찌 보면 소설 같은 전망 이야기를 했는데 유택의 금융자본이 세계 금융시장을 사실상 쥐락나락하고 이 음모는 수백 년 된 것이며 거기에 이제 연준은 마치 그들에게 동원되는 패드는요 미국 연방준비위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근데 이런 시각으로도 볼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의미로도 다가왔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네.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 입장은 좀 다른 게 이제 재미로 끝나면 좋은데 네. 저는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또 저는 제가 매니저로서 직접 운용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거 잘 안 맞네 싶은 부분에 느끼게 됐었고 그 잘 안 맞네라는 그런 걸 느낀 그 충격 속에서 네. 왜 이게 틀리게 됐는가를 점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본다면 통계나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재밌는 스토리에 너무 현혹되면 이것도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 시점에 발견한 책이 바로 숫자에 속아 위험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 같은 과학 관련이랄까요? 수학 네. 관련 책들도 한번 우리 대중들이 어렵지 않은 책입니다. 그 책에 나온 사례는 어떤 겁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주 유명한 사례인데요. 이게 네. 그 유방암 네. 사례입니다. 아주 헐리우드의 유명한 여자 배우가 이런 그 유방암에 대한 그 발암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수술을 했던 그런 네. 사례를 보면서 이게 네. 이슈가 됐었는데요. 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0세 여성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은 1%다. 만일 어떤 여성이 유방암에 걸렸다면 유방 촬영술, 그러니까 이제 암이 있는지를 조영술입니다. 네. 이 조영술에서 결과가 양성, 그러니까 암에 걸렸다라고 나오는 게 양성이죠. 네. 양성으로 나올 확률은 몇 퍼센트냐, 뭐 이런 것들을 쭉 해주는데 다행히 90% 정도는 암에 안 걸린 걸로 나오는데 10%는 암에 걸린 걸로 나온다라는 거죠. 일단 검사 결과에는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1명 정도는 암에 걸린 걸로 나온다. 네. 자, 그런데 만일 유방암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암에 걸린 것처럼 나올 확률은 9%다. 그러면 양성으로 나온 여성이 실제로 암에 걸릴 확률은 몇 프로냐?
말 듣다 보니까 중간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게 헷갈리죠. 이게 이제 9%인지 9% 포인트인지 모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저도 명색이 경제학자고 통계학은 물론 계량공작도 수년간 이렇게 공부하고 또 논문도 그렇게 썼던 사람이지만 전혀 이해할 수가 없더군요. 네. 근데 이에 대해서 아까 책 소개했던 책 숫자의 소가 위험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저자 기가렌저는 네.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좀 이야기를 그렇게 전달하는 사람들은 일단 의심하고 보라는 거죠. 네. 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설명을 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한번 바꿔보죠. 100명의 여성이 있다. 그중 1명은 유방암에 걸리고 또 유방 촬영술에서도 암에 걸린 걸로 나온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런데 유방암에 걸리지 않은 99명의 여성 중에 9명 역시 양성, 암에 걸린 걸로 나온다. 자, 모두 100명 중에 10명이 양성으로 나오는데 실제 100명 중에 1명만 유방암에 걸린다. 그렇다면 양성 결과가 나온 10명 중에 유방암에 걸린 여성은 몇 명이냐? 1명. 1명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경우의 수라고 우리가 부르는 네. 이렇게 쉽게 100명 중 1명 또는 100명 중 10명이 예를 들어서 유방암에 걸린 것으로 나온다. 네. 그런데 그 10명 중에 제가 맞게 이해한 건가요? 100명 검사하면 10명 정도가 검사 결과에는 양성으로 나오는데 그 10명 다시 검사하면 실제 진짜 유방암에 걸린 사람은 1명이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고 네. 더군다나 숫자에 기반을 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저자들이 독자들한테 또는 언론에서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이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찾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그렇게 안 하냐라는 거죠. 네. 그런 거 보면 이 기가렌저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어떤 그 편향에 빠져 있냐면 이런 숫자로 정확하게 확인하고 명증하게 만들어내는 네. 이런 쪽에 집중하기보다는 뭔가 자신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것 같은 그럴듯한 이야기에 자꾸 매몰되는 네. 함정에 빠져 생각하기를 멈춰버린다라는 그런 마음 아픈 이야기를 저 역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우리 홍 박사님 어떤 이야기를 쉽게 푸는 걸로 아주 정평이 나신 분이지만 어떤 전문가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어렵게 도저히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어려운 용어로 포장해서 말한다면 저는 그것은 정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를 가리기 위함이다. 저는 사실은 그렇게 봅니다. 오늘 제가 또 배우는 날이네요. 저 역시 그 쉽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또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그 문제를 잘 이해했다는 뜻이다라는 네. 제가 말씀에 이 동의합니다. 방송에 출연하시는 수많은 전문가들에게 느끼는 건 그분들은 정말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설명해요. 네. 근데 이제 오늘 기가렌저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기가렌처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그런 맥락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숫자를 괜히 복잡하게 끼우고 또 뭐 단정적인 어떤 표현을 쓰며 네. 또 선정적인 어떤 표현으로 딱 하나만 갖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네. 특히 누가 들어도 와 이건 새로운데 싶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한 번만 더 스탑 그러니까 잠깐만요를 외치면서 네.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경우의 수를 이야기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좀 더 쉽게 그리고 다른 가능성은 없는가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지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게 기가렌저의 책 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숫자의 소가 위험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주된 내용인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유방암 조영술 이런 거는 굉장히 보면 우리 일상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하고 만나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건강검진이나 다른 병원에 가서 이번에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날부터 잠이 안 옵니다. 네. 그렇지 그럼요.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분한테 이렇게 묻는 거죠. 제가 기가렌저의 책에서 이런 대목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양성으로 나온 사람 중에서 정말 조직 검사를 하고 약간의 시술을 했을 때 정말 암에 걸렸다고 나오는 그 확률은 몇 %인가요? 이렇게 묻는 그런 태도들 한 번 더 쉽게 저에게 설명해 주세요라고 묻는 이런 태도들이 결국 우리가 과학하는 필요를 이해할 수 있는 또는 느끼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이 책에서 하나 더 인용하자면 네. 물론 이제 기가렌저의 말은 아니고 세계적인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의 이야기인데 행동경제학의 최고봉이죠. 네. 그렇습니다. 인간은 어떤 사건이 얼마나 이야기로서 그럴듯한지를 토대로 예측한다.
그러나 그 예측은 신뢰성은 매우 떨어진다. 네. 정말입니다. 네, 이게 너무 그럴듯해 보이고 네. 너무나 이게 진실처럼 확정적인 진실처럼 보이는 네.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아까 방금 기가렌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이걸 다른 각도에서 숫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우의 수로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건 동의하는데 이거랑 다른 사례는 없나요? 네. 그러니까 이런 태도들을 좀 견제하려고 가지려고 저도 노력을 하는데 이런 노력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한 소리를 듣게 되곤 합니다. 홍 박사님 너무 까칠한 거 아니에요? 너무 까다롭지 않습니까?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는데 네. 저는 이제 돈을 다루는 일을 하다 보니까 특히 금융시장의 수많은 그 참가자들한테 정보를 제공해야 돼서 가공해서 제공해야 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두리뭉실하게 피해 다니는 것들도 방법이겠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정보 내에서는 요런 확률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제 전망이 틀릴 것 같으니까 네. 이런 지표들도 함께 보세요 정도로 대답하려고 그럼요. 무척 애를 쓰게 되는데 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이 선정성은 좀 떨어지죠. 그 전부 단호하게 한쪽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인기를 얻기는 쉽죠.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표와 통계는 제가 하나만 어제도 뉴스를 보면서 어제 각 국회의원들의 재산 등록이 공개됐었는데 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주식 자산이 많죠. 1,100억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국민의당 그래서 평균이 48억 원으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오류입니다. 그렇죠. 이거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철수 의원을 빼고 국민의당 의원이 한 40명 정도 될 겁니다. 안철수 의원 빼고 나면 39명의 재산은 20억대밖에 안 됩니다. 근데 안철수 의원 집어넣으니까 49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의당 의원들은 부자다. 이런 식의 오류가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그 이제 중간값이라는 통계를 활용하라고 저희들이 훨씬 더 말씀드렸죠. 나았을 텐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키를 우리가 쭉 세우잖아요. 그래서 한 반의 학생들의 키를 세워서 평균이 173이다. 그런데 중간값, 예를 들어서 30명 학생 중에 15번째로 키 큰 학생도 173이다. 그러면 이 통계는 상당히 의미 있는 통계죠. 네. 그런데 그 반에 예를 들어서 서장훈 씨가 와 있다면 네. 평균이 갑자기 왜곡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중간값과 평균값들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 통계라는 게 너무 어려워 보이고 수학이라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피하기 마련인데 저는 그 우리가 학교에서 그렇게 힘들게 수학을 가르치는 이유가 시험 잘 보기 위함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런 통계들을 활용해서 이 선정적인 주장들 또는 논리가 잘 맞지 않는 주장들을 갖다가 밝혀내고 겁먹지 않고 현실을 파악하는 도구로 쓸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한번 좀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스마트한 경제 공부 오늘은 기거렌처의 숫자 해소가 위험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 공부해봤습니다. 키움증권의 홍춘욱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